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시사토론 사회를 맡은 포항공대 서의호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40년 만에 국민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되었습니다. 80%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준 지역민들의 기대와 바람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포항 MBC 시사토론에서는 이번 선거가 가져온 민심과 그리고 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 선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석호 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만 민주통합당 경북 공동선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전계환 매일 P&I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궁훈 한동대 법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1대1의 뚜렷한 양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었습니다. 또 사상 오랜만에 과반 투표 이상의 그러한 것과 또한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상당히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대선 결과에 나타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민심과 또 경상북도의 민심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아주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호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초반에는 이제 우리 안철수 전 후보 또 문재인 후보 야권 단일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갔습니다만은 결국은 단일화에 거의 실패를 했다고 보는 그런 국민들의 실망, 또 서로 어떤 당대당이 아니고 하나의 당과 개인 이렇게 한다는 부분 자체가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 경우에는 지난 15년간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그리고 약속, 신뢰의 정치에 우리 국민들의 표가 결집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초의 또 여성 대통령을 이번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 만들겠다는 그러한 신념과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어우러서진 아주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표출된 그 민심이라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변화를 바라고 또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집약적으로 표현이 됐지만 이것이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을 표방함으로써 변화의 욕구를 일정한 부분 수용함으로써 그런 열망이 정권 교체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아주 첨예하게 표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게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익의 차이가 아니고 지역과 또 세대와 이념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본래 의미인 집권정당 또 집권한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굉장히 해석되어 버렸다 하는 그런 측면의 선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이나 이념 또 세대로 갈라진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확인한 선거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전계환 대표님. 예. 저는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다. 그중에서 어르신들은 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고요. 대체로 저희들도 이제 정치평론을 하면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합니다. 예측이라는 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투표율에 대한 것, 또 세대별 투표율의 쏠림 현상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번 대선 결과는 당선자 예측은 박근혜 후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았을 수 있지만 투표율 예측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야당의 패배 이유는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또 여권의 승리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선거 결과였다.
국민 개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투표장에 갔지만 그 투표의 결과가 75.8%의 투표율에 여권의 승리라는 이러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역시 이제 그 이번 선거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야권 민주통합당의 패배다. 사실 야권이 이번에 이제 승리할 수 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실정 문제, 그리고 안철수 현상으로 얘기되는 새 정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좋은 토양과 나무로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막상 선거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그 양분이 될 만한 물과 이런 것들을 주고 잘 키웠으면 참 야권이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야권이 기득권이라는 이런 데 묶이면서 스스로 실현하지 못하는 모습, 거기다가 막바지에 이정희 후보가 안 그래도 국민들이 혹시라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떨까 하는 그 보수층들에게 이제 저는 휘발유를 완전히 부었다. 그렇게 해서 막바지에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대거 참여하면서 박근혜 후보의 압승으로 이제 만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이 교수님. 저는 2010년 그 지방선거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10년 지방선거의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에 여당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다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결국 민심이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준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여당과 야당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나 이념보다는 그 갖고 있는 실력, 특별히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 실력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여준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당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잘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시점 이후에 작년 말입니다. 결국 박근혜 그 당선자 한 사람에게 운명을 맡겨가지고 거의 1년 동안 박근혜 1인의 개인기에 의존해서 여당 자체도 새로 짜고 선거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것은 지난 65년 동안 대한민국의 지금 이 집권 세력이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늘 써왔던 방법입니다. 그 노하우를 야당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질 수 없는 선거가 이번 대선 앞에 있었던 총선인데요. 그 질 수 없는 선거, 그러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눈앞에 온 먹이를 나누는 데 급급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두 번이나 연거푸 선거를 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은 제 생각에 가치나 이념보다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실히 좀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우리 앞서 말씀하신 그 전 대표이사님의 이 그 민심이 천심이다 라는 그 평가에 100% 동의하고요. 그 천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좀 재해석해서 여당과 야당이 갱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야당은 거의 재구성하는 수준의 새 출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투표율이 높으면은 보수적인 여당이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인데요.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넘는 그런 지지를 받게 됐는데요. 한번 부가적으로 강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지지율이 이번에 높았습니까? 투표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서 지난 저희 그 19대 총선에서는 현재 우리 새누리당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그런데 야권은 그동안에 이제 야권 대연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치적 이변을 조금씩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그 안철수, 그러니까 정치로 보면은 신인이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기대감, 또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게 신비주의에 쌓여 있다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니까 수도권의 유권자들도 등을 돌렸다고 봅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지긴 했습니다만은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골고루 저희가 득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이제는 정치인이 어떤 하물며 대통령을 하겠다 하면은 본인의 어떤 대통령다운 자질과 그러한 완벽한 준비를 해갖고 와야지 누구에게 구글 정치를 하다시피 도와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다 보니까 국민도 상당히 실망스럽고 식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허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예, 아까 전 대표님께서 박근혜 후보의 승리라기보다 민주통합당의 패배라고 했는데 저는 민주통합당의 그 실수나 전략적인 그 부족의 측면보다는 이 박근혜 후보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승리한 선거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이것을 잘 피해갔다는 겁니다. 여성 대통령 후보 하면서 특히 여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MB 정부 실정에 대한 평가를 피해가고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 또 유권자들의 그 열망을 살짝 비켜서 수용해버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주 큰 차이가 아니고 100만 표면 3% 남짓되는 선거의 격차인데 작은 표차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 전략의 승리가 아니겠는가. 이 야당의 실수라기보다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전략적인 측면이 있지요. 그 언론 환경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지난 1년 동안은 사실상 박근혜 그 당선자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 여당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그걸 전략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전략을 쓸 수 있었던 토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당선자가 당시에 이명박 그 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졌을 때 우리 헌정 사상에서 사상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100% 승복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물론 이제 MB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지난 지지난 총선에서 박근혜계가 거의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학살당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쨌든 이제 정권에 맞서지 않고 당내 당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년 전에 했었던 경선 승복 그리고 그 어떤 하나의 그 정치적인 자기 신뢰를 지켜온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그 허 위원장 지적하신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을 전략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야당은 앞으로도 계속 이기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 토대를 만들어야 전략도 통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2002년도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 양상을 띠는 이제 기본 골격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새로운 현상이 하나 끼어 있었죠. 그것이 역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로 이제 안철수라는 인물로서 표현이 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조금 전에 이제 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번 대선이라는 것은 전 과정을 놓고 보면 단일화 프레임 안에 다 있었다.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와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 단일화를 하면 어떻게 되더라도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단일화 프레임 안에서 놀았죠. 저는 이제 중간에 박근혜 후보가 이 단일화 프레임 안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빠지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 누구로 단일화 하느냐. 그랬을 때 새 정치가 구현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확실히 준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라는 독립 변수에 박근혜 후보는 사실상 종속 변수로 있었죠. 그런 것은 선거 과정을 놓고 보면 초기에는 중도층 공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마지막에 보수 대연합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너무 위험한 카드라고 다들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보수와 진보가 40대 40으로 갈린 상황에서 중도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결정적인 승부수가 될 텐데 왜 박근혜 후보는 보수 대결집으로 마지막에 가느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전략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박근혜 후보가 마지막에 몰렸을 때 보수 대연합이라는 카드 외에는 쓸 카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투표율이 70%, 72%까지는 박근혜 후보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야권의 기대와 달리 75.8%의 투표율이 나오면서도 보수 대결집 현상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승리를 한 쪽에서도 승리의 원인을 분석할 때 아주 논리가 좀 빈약한 상황에서 분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대통령이 된 원인에는 보수 대결집이 아니라 야권의 단일화 프레임이 무참히 깨졌다. 그러한 결과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제 그 결과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야권에서 놓친 게 이 단일화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 이슈여야 될 MB에 대한 지난 5년 MB 정부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선거였거든요. 그걸 놓친 것이 가장 큰 페인이고 또 그것을 피해간 박근혜 후보의 영악한 이 선거 전략의 승리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중도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죠. 자기 표심에서는 반영이 되는데 이제 단일화는 사실 형식상의 단일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일화라는 프레임 안에서 담아내야 할 내용 역시 그것은 새로운 정치였는데 그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민주통합당 안에서 인적 쇄신의 문제, 정당 혁신의 문제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에 의한 새로운 정치의 내용들을 담았어야 하는데 사실은 단일화라는 형식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것저것도 아니고 막바지에는 이정희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결정적인 패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 고질적인 문제를 한번 토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득표율에 있어서 그 영원함의 장벽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다소 완화된 면은 있지만은 이제 우리 대통령 당선자는 영남에서 대폭적인 지지를 얻었고요. 또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한 10% 정도 그런 정도를 얻게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화합의 문제가 항상 대두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강 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국민들이 대통합이 될 수 있느냐 갈라지지 않고. 예, 결론적으로는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이명박 대통령 그 선거 시절에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18대 총선, 19대 총선 지난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거의 뭐 3분의 2 이상 의석을 잃었고 또 이번에 우리 박근혜 당선자는 서울에서 근소한 차이로 또 이렇게 졌습니다. 이렇게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 약 40%의 그 득표율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고향이 부산인데도 호남에서는 광주에서는 90% 이상을 갖고 갔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약 7%뿐이 하질 못했고 전북 전남에서 이제 13% 10%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부산 경남은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40% 이상을 줬으니까 또 우리 대구 경북은 한 13% 17% 정도 이렇게 본다면은 어느 누구가 뭐 적다 많다 이전에 이 지역 그런 어떤 지역의 벽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간을 갖고 좀 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치유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과거서부터 정치인들이 그렇게 또 만들어 놓은 사항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리 서로 예산 부분 효과를 주고 또 지역적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지역의 벽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인적 교류와 또 여러 가지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 위원장님 잠깐 제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는 우리가 데이터로 볼 적에 한 20% 경북에서 20% 부산 경남에서 40% 정도를 저쪽으로 줬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이제 좀 풀려 있는 상태인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 뭐 93%에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94%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데 그런 것들이 왜 좀 호남에서는 덜 풀리느냐 이제 이런 거에서 한번 그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역 간의 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도가 좀 심하지만 대통령 선거 아니고 이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새누리당이 이 지역에서 한 70% 가까이, 야권이 한 30% 가까이 득표를 하게 됩니다. 호남은 새누리당이 10% 득표 못하지만 진보정당이 또 상당히 약진을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20% 이상, 30% 가까이 야권이 득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석의 분포를 보면 한 석도 없습니다. 27석의 그 국회 의석 중에서 30% 가까이 득표하는 야권이 의석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30%의 득표를 하는 야권이 이 4석 내지 5석 정도의 의석을 가지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실제 국민의 지지보다 의석 차이를 더 벌리게 만듭니다. 27대 빵을 만드는 거죠. 30% 득표한 정당도 의석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오히려 심화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선거제도,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요즘 많이 거론되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제도인데, 절충된 득표율 제도라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지역주의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면 금세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선거구제 같은 경우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중선거구제도 물론 검토해 볼 만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한 가지 참고로 그 미국식 대통령 선거는 예를 들면 플로리다주에서 단 한 명만 이겨도 선거인단이 60명이면 60명이 다 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지독한 경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이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 정책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3번에 걸쳐서 대통령 그 후보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상당히 그 네거티브도 있었고 또 어떤 후보의 상당히 좀 도발적인 발언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선거를 보면서 두 가지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에 관한 토론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어떤 정책, 어떤 방향이어야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사람, 누구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방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 그 대통령 선거의 프레임이 이 지방에 사는 우리로 보면 굉장히 잘못 잡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되거나 좌냐 우냐 이렇게 되거나 또는 뭐 북한과 상당히 유화적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렇게 가거나 그런 프레임 자체는 모두 다 아주 중앙 집권적인 그런 프레임입니다. 중앙 집권주의 속에서 어느 집단에게 우리가 맡길 거냐 이런 프레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하신 그 지역주의의 문제는 이런 프레임 속에서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권력을 가져야 되니까 호남 분들은 그쪽은 이제 유권자 수가 적으니까 더 단결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번에 영남에서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표가 상당히 나온 것은 후보가 그쪽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후보가 저 BK 분이었고 그 야당에서 TK 쪽을 공략을 했다고 하면 전혀 그 그림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2002년에 노무현 그 씨가 대통령이 될 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노무현 후보는 의도적으로 이 프레임을 깨고자 했습니다. 중앙 집권주의적인 프레임 속에서 경쟁을 하면 백전백패라고 하는 사실을 후보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물론 기본 구도는 중앙 집권주의 내부의 진보 보역 갈등이지만 그것과 함께 중앙 집권이냐 지방 분권이냐 이 구도를 갖다 댔다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약이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행정수도 공약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공약입니다. 결국 그것을 가지고 이 충청 또 강원도 등등의 표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안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토론에서는 안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 야당이
정권 심판론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중앙집권주의적인 관성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그건 백전백패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집권이냐 분권이냐 이 구도를 가지고 가야, 사실 DJP 연대라고 하는 것도 분권이라고 하는 구도가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특별히 야당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20, 30대의 표를 모아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이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지역주의의 문제를 우리가 탓할 것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앞서 강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벌써 지금 우리가 50년 가까이 지역주의 때문에 고생했는데 시간을 더 보내시자고 하면 언제까지 더 보내야 될지 그것도 답이 없는 거니까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집권과 분권의 구도로 정치 구도를 새로 짜는 실험이 있어야만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야당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후보가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큰 이제 카드를 냈고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 지금은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죠. 대선 판전 전체를 아우를 만큼의 큰 이슈들을 대선 후보들이 직접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의 문제나 찬반의 평가를 떠나서 그만큼 대선 후보가 대선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적 키워드가 무엇이냐는 것을 던졌는데,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두 후보가 그런 것들을 던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뭘 이야기하지, 문재인 후보는 뭘 이야기하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양쪽 진영의 논리, 보수 진보 이렇게 갈리면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 동일성이 굉장히 강했다, 이번 선거.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나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후보 간의 정책적 차별성을 극히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만큼 경제민주화나 복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여와 야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정책적 동일성이 존재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가 적은 것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양 후보를 놓고 어떤 차별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이제 깜깜이 선거의 형식이 되었고, 깜깜이 선거의 형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와 진보의 이념 구도에서 혹시 이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론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여론 반영의 형태가 아닌 일방적 쏠림 현상으로 한쪽이 압승하는 결과를 내지 않았는가,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어떻게 허 위원장님, 내가 정책 토론이 충분히 됐나요? 그거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정책 토론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예. 경제민주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다가 이걸 수용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두 후보 간의 정책 차별성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낳고, 그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문제죠, 실천 여부는. 예. 강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정책 토론회는 물론 이제 방송 토론할 때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이 정책이라는 거는 참 긴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또 해방권이 하나 들어왔죠. 이정희 전 후보가. 거기에서 정책 토론회의 1, 2차는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고, 이념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갔고, 세 번째는 괜찮았습니다. 그런 대로 두 후보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정책 토론도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저희가 이제 공약사항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이 후보들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민주통합당에서도 말을 되게 많이 바꿨어요.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6년도에 4대강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국민의 50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어쨌든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율배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중에 하나가 영산강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남도지사가, 박준영 도지사가 영산강이 6급수니까 4대강을 꼭 해야 된다. 민주당의 정치권에서는 당론으로 4대강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난 18대 국회의원 4년 동안 이걸 싸움을 했습니다. 매번 무슨 세구리 현상이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그게 이게
정책적으로 이 해놓은 것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은 아주 좀 염증을 느꼈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는 이 사회가 정책적인 부분은 아까 경제민주화 복지 문제 이런 부분은 양당의 공이 국민에 대한 바라보는 그러한 정치니까 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는 진보와 또 보수 그런 부분으로 흥미를 더 갖고 선거를 이번에 치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맞춤형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약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요. 당선자에서는 그 43조 규모의 그 지역 공약을 하셨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에 대해서. 내용상으로는 민주통합당과 이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먼저 그러한 재원의 조달이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강 위원장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아주 촘촘하게 또 부족한 부분을 걸러가지고 이번에 7개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첫째가 IT 융복합 산업벨트, 그러니까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이죠. 두 번째는 이제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 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동에 이번에 도청 신도시로 가는 도청 이전 신도시에 대한 명품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동해안의 경북의 소실을 위해서 동해안 고속도로 삼척에서 포항까지 가는 그런 고속도로망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충남 보령에서 세종 신도시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동을 거쳐서 울진까지 가는 과거의 동서오축 고속도로를 신설하자 이런 부분의 SOC와 또 김천 거제간 남부 내륙철도 건설과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문경을 거쳐서 안동 신도시로 또 마산으로 빠지는 동대구를 거쳐서 중부 내륙권 고속철 이런 SOC가 더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5년 동안 동해안에 경상북도에 많은 기초과학 거점단지를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 가속기, 방사관 가속기, 그전에 양성자 가속기 등에서 이제 많은 그러한 부분의 기초과학 산업 위에 이제 융봉합 신산업 벨트도 들어오고 등등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복합해서 저희가 공약을 했다. 두 번째는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다음 주에 이제 마감을 합니다만은 거의 한 350조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복지가 한 120조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부처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 확정이 되면은 또 이 모든 부분이 선순위를 가게끔 됩니다. 우선순위로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사업은 단기간에 1, 2년 안에 끝날 것이 아니고 적게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준비 기간을 2, 3년을 거쳐가지고 길게는 10년 또 짧게는 7, 8년 이렇게 해서 끝나는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서 좀 모아가지고 삭감을 하고 또 매년 이렇게 한국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 이 세수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세수와 불필요한 그러한 세수를 또 모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빨리 안 해도 되는 사업은 또 뒤로 쳐지고 우선순위 사업을 넣는다면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지적해드린 대로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제 많았고 그래서 이제 지역 공약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또 지역 공약이 이슈화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양당의 각 지역 공약이 좀 비슷비슷한 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경북 지역의 당선자의 경북 지역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실현 여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전 대표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이제 지역 공약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지방 분권의 필요성 또 중앙 직분화된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균형 발전의 첫 출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제 공항 문제가
그 예를 들어서 뭐 밀양 정도 되는 위치에 뉴욕을 바로 가고 런던으로 가고 시드니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인적인 유입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갈 여러 가지 인적 유출과 문화와 생산된 제품들. 그래서 공항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번에 왜 그러면 박근혜 후보는 그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냐. 역시 이제 수도권 눈치를 본 것 같고요. 가장 아쉬운 점은 이런 SOC 투자도 중요하지만 공항이 갖는 상징성 그리고 지난 정부는 아니죠. 현 정부 초기에 그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그렇게 첨예한 갈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공항의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사실 좀 담아서 단순히 지역 간의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떠나서 공항 문제 정도는 꼭 좀 건드리고 갔으면 좋았는데 뭐 옆에 강 위원장님 계시지만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건의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수용이 좀 안 된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요, 근데 우리 제가 대표이사님, 네. 전 이사님, 수도권 눈치를 본다 그런 건 없었고요. 부산에 가서 우리 박근혜 당선자가 유세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남북권 신공항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위치는 전문가들의 아주 이 공개되고 또 투명한 그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가덕도가 되든 밀양이 되든 어디가 되든 그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 이런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권 눈치 보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또 전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부산에 가서 가덕도로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 지역의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는 전쟁에서 질 수가 없으니 우리도 가덕도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지만은 그게 바로 박근혜의 신뢰 정치입니다. 책임 정치. 함부로 약속을 안 하고 실현성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부산에 가서 많은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평상시에도 저희가 의원총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면은 박근혜 그 당시 후보는 필요한 거는 인정하고 분명히 한다. 하지만은 위치는 향후 아까처럼 그렇게 정하겠다. 이런 부분은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저도 이제 보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가덕도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야당 쪽에서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후보가 나서서 가덕도 공항 결정을 추진했다 이러면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워딩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덕도가 되든 어디가 되든 이제 가덕도라는 표현을 썼죠. 되든 공항은 꼭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밀양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부산에서 가덕도가 되든 이렇게 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시청자들이 문재인 후보가 부산의 가덕도를 본인의 공약으로 한 것처럼 하는 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 좀. 예. 저는 이제 예,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 예. 지역 공약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가 유권자들에게까지 알려졌는가 이 관점에서 보면 여야 각 정당 또는 뭐 캠프들이 좀 반성해야 될 바가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당선자께서 또 이제 인수위가 꾸려질 테니까요. 야당이 내세웠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구호가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경북에 관련된 7개 정도의 큰 공약을 다 보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좀 옛날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SOC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박정희 시대에 거점 중심으로 산업단지 만들어서 수출 많이 해가지고 결국 그 돈 버는 그런 형태의 구도에서 아직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SOC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경북 그 동부권하고 또 북부권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강원도 빼놓고는 SOC 혜택을 제일 못 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OC를 다른 지역 수준에 맞추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그것 해놨다고 해서 과거처럼 뭔가 이렇게 삶의 질이 곧바로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경북의 경우에는 이 문화, 관광과 연결되어 있는 문화 말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포스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다 아는데요. 이 과거와 같은 굴뚝 산업들이 조금씩 이제 좀 쇠강해지기 시작하면 문화적인 삶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과연 여기 있을 이유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과 함께 반드시 감안해야 될 것이 내수의 진작입니다. 특별히 지역 경기의 진작입니다. 서울이 아무리 그 경기가 좋아도 이 경상북도 동해안까지 그것이 내려오기는 상당히 멀거든요. 이 문화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대책이 과연 당선자에게 있는가? 물론 이제 비교적 문재인 씨의 공약 중에는 그 비슷한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당히 도시 중심이고 요새 이제 생산자 또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스스로 꾸려가는 이탈리아의 그 볼로냐 같은 모델이 아주 그 좋은 모델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아예 관점 자체를 바꾸셔가지고 SOC 할 건 하고 내셔널 미니멈을 채워주는 것 하고는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진작, 협동조합 경제 이것을 당선자가 좀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바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공약 내용이 당선자의 공약 내용이 대부분 그 철도, 뭐 도로 이런 식으로 그 사회간접 자원 SOC 쪽에 추진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허 위원장님 좀 우리가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앞으로 방향이 한번 제시 좀 해 주십시오. 경북 동해안 관련 공약은 이번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과거 한 20여 년 동안 똑같은 공약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SOC 관련 공약들이 특히 그런데 왜 그러면 20년 이상 똑같은 공약이 되풀이되면서 진척이 적은가? 그것은 이 대통령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북 동해안 지역의 SOC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북 동해안 SOC의 대부분은 이 남북 관계에 필요한 SOC란 말입니다. 철도든 고속도로든 항만이든 이 대북 관계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SOC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또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경북 동해안 SOC 사업의 진척이나 새로운 산업의 육성은 이 대북 관계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그걸 제대로 못했죠. 다만 노무현 정부 때 동해선 남북 그 철도 연결 사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남북 경제 연합의 실현 이런 측면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 특히 또 이명박 정부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역량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특히 5년 전에 이명박 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서 경북 동해안 SOC 사업이 급진전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경제 교류, 또 대북 관계의 관리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북 관계를 제대로 풀어가면 저는 이 동해안 SOC 사업은 급진전할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SOC에 대해서 그런데 동해안 SOC가 지금 이제 별 진척이 없다. 그 말엔 제가 동의를 못 하고요. 지금 현재 작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10년 동안 동서축을 이루는 산업에서는 서쪽에서 시작돼서 10년 동안 동쪽으로 넘어올 때는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그래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초기에 들어와서 한 것이 이번에 들어가는 동해 고속도로, 남북 7축 고속도로죠. 울산, 포항, 영덕, 울진, 삼척 가는 그런 부분과 또 동해 중부선 철도가 지금 착공이 돼가지고 거의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에서 안동까지, 안동에서 상주, 과거에는 보령에서 상주까지만 다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한 4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SOC는 정권 5년 동안에 시작을 하면 한 2, 3년간은
실시 설계,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보면은 또 촘촘하게 더 넣어줘야 될 계획. 지난번 SOC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여론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이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이 SOC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와 군이 꼬불꼬불한 2차선 도로가 가보면은 아직도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 보면은 4개 군이 아직도 산을 넘어서 다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한번 보고 와서는 야, 대한민국에 이런 길도 있느냐. 여수를 보십시오. 여수 엑스포를 하는데 12조 5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엑스포 안까지 KTX 역사가 들어갔습니다. 임대형 LH공사에서 800세대를 지어놓고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에서 광양까지 이순신 대교 하나가 빚이 없이 1조 원을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이제 문화의 질을 높이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지역 환경에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 에너지 비즈니스 이런 부분도 과거에 기초과학을 잘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가 원자력 사건이 났을 때 수중 부표 로봇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안에는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독도하고 울릉도 중간에 수중 부표 로봇을 개발을 해서 자연적인 쓰나미라든지 이런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방제 로봇 원자력 안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제 로봇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 포항 경주 이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7대 공약집을 한번 보시면은 그냥 SOC 한다, 구태의연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난 10년간 저희가 서쪽만 받아온 것을 5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제는 우리도 5년간 더해서 서쪽과 동일하게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이슈를 바꿔가지고요. 그 지역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 정부와의 차별성.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진보와 보수의 양강 구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정이 결정으로 이번 승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 정부와의 차별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성을 지금 같은 보수지만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이끌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끌어온 그런 정부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토론해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우선 전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야권에서 보면 MB 정부와 박근혜, 이명박근혜라고 이름을 하면서 이제 집권 여당의 또 다른 집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기도 하지만 MB 정부 기간 동안에 박근혜 후보가 특히 세종시와 관련된 일관된 자기 색깔을 보이면서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는 좀 뭔가 다르구나라는 데 확실히 좀 각인을 시킨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이제 어쨌든 외환 위기를 객관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닥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잘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왜 그러면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 재벌, 가진 쪽으로 집중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피로감과 고통을 줬는데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야당의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경제민주화 카드를 던지면서 결국 MB정부와의 집권기간 내에 세종시와의 차별화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훨씬 더 좌적인, 좌클릭되어 있는 경제정책을 들고 나오니까 사실상 야권에서는 MB정부와 박근혜는 동일인이라고 강조를 했지만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박근혜는 왠지 MB정부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인식들을 심어주는 데 좀 성공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MB정부의 실정이라는 것보다는
박근혜의 자기 정책이 좀 더 돋보이는 그래서 차별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박근혜 당선자가 대표 시절이나 일시적인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성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 실천에 있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집권 정당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집권 정당도 새누리당이었고 박근혜 정부의 집권 정당도 새누리당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부터 김종인 위원장의 진퇴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걸 일단 봉합을 하고 선거는 치렀지만 이 국회의원들의 구성 그 특징이나 분포나 또 지금까지 정책의 흐름이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이 박근혜 후보가 강력하게 공략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두 가지 이미지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가능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특히 경제민주화 추진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교수님 얘기 듣고 우리 강 위원장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경제 쪽에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표 그 후보가 그 토론 과정에서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줄푸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를 치유할 수 있다면 이것 자체도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역량이 국내적으로 있는가, 정책적인 역량이 있는가,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가. 저는 모든 면에서 지금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다라는 이 상당히 좀 레이거노믹스 비슷한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가서 과연 가계부채가 지금 이렇게 꼭지가 넘어가 있고 집값이 수도권에서 다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회의적으로 보고요. 이것보다 사실 정치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점은 과거청산 문제입니다. 한 당 안에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우리 정치는 늘 과거청산을 해왔습니다. 전두환 씨를 노태우 씨가 이어받았을 때도 했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도 또 했습니다. 이 과거청산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불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1년 반 뒤면은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 여당의 그 고삐를 쥐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과거청산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하고 엇물리는 것이 어떤 권력기관을 가지고 과거청산을 할 거냐의 문제이고 이것은 결국 권력기관의 재구성의 문제와 상당히 있다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 그 후보들이 정책으로 조금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검찰개혁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거든요. 박근혜 그 당선자도 중수부를 없애겠다고까지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권력기관을 재구성해서 재구성된 권력기관을 가지고 전 정권의 그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이 부분이 적어도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우리 정치를 그 표면에서는 지배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이 부분은 조금 잘못하면 전 정권의 일종의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되치기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고 또 그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 또 포항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강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마 확실하게 마무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연 그 차별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당선자 본인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남한테 크게 신세진 적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제까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 정치 또 당선이 되면은 민생 정부를 세우겠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신뢰가 가고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이 국회의원들을 이 국회에서 보면요.
과거에는 당에서 이거 해, 저거 해, 찍어, 따라와. 안 통합니다. 각자 요새 트렌드가 각자 목소리를 내고 또 거기에 당 지도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정부 쪽에 이제 이 친이계 쪽에서 수정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찬반 토론이 있는데 야당은 찬반 토론에 끼어들질 않았어요. 여당 독자적으로 찬반 토론을 막 하는데 야당은 구경만 하는데 결국은 박근혜 그 당시 전 대표의 국민에 대한 신뢰다. 이것도 무리는 있지만은 약속은 약속이다. 이런 부분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본인 입으로 화해하고 탕평인사 국민 대통합을 하겠다. 또 상생 공생을 통한 경제민주화 그런 부분을 하겠다. 또 튼튼한 안보 신뢰 외교 그리고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 관계는 분명한 지향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안정 속에 변화 개혁을 하겠다. 그다음에 복지도 무조건 주기식인 복지. 그런 복지는 진짜 설탕처럼 몸속에는 입속에는 달콤하지만은 결국은 국민의 그 국가의 곳간을 드러내는 그것보다는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도 막을 내렸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를 가졌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그 국가에 대한 사랑 이것을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진행될 적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충원을 해주고 또 감시를 하고 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 후보를 지지했든지 간에 대통령은 이제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을 리더십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계 속의 강국,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한국을 갖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MBC 시사토론에 나와주신 바쁜 시간에도 나와주신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MBC TV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MBC 시사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